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지. 그래서 3학기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또한 31년 서울대학교 생활의 마지막 강의예요. 전반부의 오늘 주제인 그 열린교육 결론에 대해서 발제 비슷한 걸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기회를 달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시간을 줄 텐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발제 비슷한 것을 하고 후반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내가 초청하였어요. 교육학은 이제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손색이 없어 보여요.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합대학에는 교육학과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육학교들이 학위 취득하고 나오고 있어요. 거의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학위 취득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네. 취직도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는 편이고, 지난번에 우리 캠퍼스에서 한국 교육학생들 한 명인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래. 800명이 왔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야. 이건 800명의 학교 회원이 모였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그 많은 교육학도들의 일상이 나태한 것도 아니다. 정말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 양성을 포함해서 학교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육학도들은 전문 분야 전문가로서 거기에 봉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좀 먹으면 교육학과 교수치고 기관장 앉는 사람 없다고. 최소한 학장까지는 한다고. 나는 못했지만. 근데 조금 가면 총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많이 하고 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하면은 이 교육학과는 하등의 손색이 없다. 오히려 매력 만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강좌는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교육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을 걸고 넘어졌거든.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학문적 성격이에요. 지금의 교육학이 교육을 위한 학문이야. 그리고 교육학도들은 진정 교육을 위한 일을 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내 진단이었습니다. 교육학도들은 걸핏하면 이른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말하자면은 내가 보기에는 헛된 구애에 그치고 있고, 이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고유한 이론적 체계가 없다. 교육을 모르면서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공헌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어. 우리 학기 내내 얘기하고 있지만은 학기 초에 특히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모학물을 가진 용병학문의 경우 학교 안에 비교육을 만을 주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마치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문제인 것이냐 할 때 그 학교 안의 교육은 왜곡되고 또 소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나 감식은 거의 교학도들의 관심 밖이다. 관심 밖에 팽개쳐 있다 이렇게 봐준다고. 이것은 엄청난 고발일 수가 있는데 그 고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반론하기를 바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현존하는 교육학의 그 전성기적 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대로 그런 상황은 교육을 위한 대가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내 말 아는 사람이 교육학도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렇게 호재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의 문제보다는 교육학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학자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요. 그러니까 학문의 본질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진리탐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기 초에 그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어려워요. 진리 학설은 다양하다고. 그러나 그 다양한 진리 학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이 있어요. 간단한 증거가 있어. 그건 뭐냐면 A를 A라고 하고 B를 B라고 하는 것이에요. A를 B라고 하고 B를 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진리 기준에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교육학 안에 온갖 외래적 학문의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학도. 그런 현실은 아까 간단한 기준, A는 A라고 한다, B는 B라고 한다는 그 간단한 기준, 그 진리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비진리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명명백백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어떻게 학문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교육학이 종합대학에서 대우받는 경우는 없어요. 내 경험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야. 존경할 만한 학문이다 이렇게 되지 않아. 교육학자들이 다 시인하고 있는 반대에 학문의 빈민굴이라든가 혹은 학문의 하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냉계, 냉소,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타 학문이 내가 아까 지적한 교육학 내부에 엄청난 모순,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질적인 수준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다. 그 많은 교육학도들이 나오는데 그 학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학문 공동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기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일반 대중의 반응은 어떤가? 이 사람들도 신통치가 않아요. 교육학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 교육학도를 만나는 일반 사람의 인상은 자기들의 피상적인 교육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어디가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 자체를 이해하는데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내가 지금 용병학문, 이상한 외래 학문 용어를 쓰지만은 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정 교육과 교육을 위하는 집단인가? 자기 자랑을 하는 집단? 우리 교육학은 최고다. 아까 그런 그 화려한 전성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최고다. 그러면 될까? 그럼 그 교육학의 우분이 내가 보기에는 교육학의 적입니다. 이런 재반 문제의 해결에 충돌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각성과 비판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외래 학문이 그걸 지탄한다든가 일반이 그걸 지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전의 전통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교육학의 새로운 지평을 무엇이라고 확장하고 나아가려는 용기와 지력을 가진 집단,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학과 교육을 위한 집단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교육학도가 이제 나와야 돼요. 이 점에서 본 강의가 이직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이 내 기대예요. 지금 교육학도들, 이건 내 눈에는 비유를 한다면은 자기 앞에 광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무 집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사람들 같아요. 그저 외래 학문에 대한 의존심은 하나의 전투로 고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학문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나 실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강의는 비록 기간은 짧지만은 지금의 교육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터전에 어떻게 자율적 학문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 한 사례를 보여주려고 예를 썼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후학에게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강의를 종료하는 마당에 하나 고백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교육 본의론,
그 안에도 많은 억측, 불확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측면을 잠시 보류하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장상호의 아카데믹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기만당했는지 모른다 이런 기분이 들지 몰라. 물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철두철미한 점검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탄을 받기 전에 그 변명을 먼저 하겠어요. 이 강의의 상당 부분은 교육적 교섭을 전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 본론의 용어를 쓰면은 여러분은 상부교육을 했고 나는 하와교육을 했다. 그런데 이때 상부교육과 하와교육은 그 주체에게 다른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상부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통미에 부족함이 있다는 기분으로 해야 되고, 하와교육은 지금 가진 지식이 장하다, 그럴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육학을 소재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때는 그 양 측면 가운데 하와적 측면을 택한 것이다. 그랬죠. 내 자신이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 나는 적성으로 보아서 하와자보다는 상부자 측면이 강하다고 나는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 사회학에서 말하는 콜리다고는 학자가 있었어요. 소셜 인터랙션, 심벌릭 인터랙션 하는 사람인데, 1920년대에 쓴 책이 하나 있죠. 그런데 사회학 개념마다 그걸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이놈의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1920년대인데. 네. 그래서 내가 서울 시내 대학원 도서관 다 찾아봤다. 없어.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컨택점이 있는데 주말마다 내가 그걸 쫓아갔다고. 한번 쫙 도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제목도 안 보이는 그 책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내가 그 피프닝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어. 그거 많이 인용한 것도 아니거든. 또 내가 미국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교육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처럼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모든 게 이슈인데 이다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이슈 중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학기 말 시험 그 주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 이거였어요. 아는 걸 얘기하다가 양심상 불가능했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기 자신도 확실하지 않은 걸 갖다가 확실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에게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안도감 혹은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에요. 나는 지금 상부자로서
교육 본이론이 완전한 것으로 결코 보지 않아요. 새로운 연구의 영토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블루프린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미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모든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 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비적 안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그 호기 속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밤중에 정말 그 교육이라는 여인이 뭘까? 궁금해 죽겠어. 잠이 안 나.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럼 그것은 나한테 몹시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생긴 거냐 말이야. 교육이라는 게. 아직도 확증하고 해명해야 할 무진장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 본론에서 10가지 탐구 영역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교육의 구조, 교육과 가치, 교육과 인간, 교육의 소재, 교육의 활동, 메타교육, 교육의 환경, 교육의 공간, 교육 평론, 교육적 인식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각각의 여기 수백 년 공부해도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교육의 구조 이렇게 한 말이죠. 지금 내가 수레바퀴 모형을 제시했지만 이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더 본질적이고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 구조는 다시 공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난 그걸 아직 몰라요. 교육의 가치. 이것은 학교의 균형에 대한 탐색과 전혀 다른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 고유한 목표를 규정하고 그 성패를 가능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느냐. 이런 통찰도 계속 이루어져요. 교육과 인간이라고 하면 또 그래요. 인간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 생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다른 측면의 개념을 적용하자마자 인간은 달리 보이는 거거든. 근데 그 가운데 교육적인 측면은 적절한 개념의 구조에 의해서 지금도 적절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조명하느냐. 이것도 잠이 안 오는 일이죠. 교육의 소재. 내가 얘기하는 속에는 무한하고 그 품위 역시 불교식적으로 하면 무진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의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도대체 역사적으로 교육의 소재로서 알려진 것은 어떤 것인가? 수도계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가치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직 답이 없어요. 교육의 활동, 그 기능성을 떠나 순수하게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상부 활동과 하부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 요소와 구조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 가운데 어떤 측면을 지칭해서 교육적이라고 하는가? 또 교육 활동이 다른 활동으로 전향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메타교육. 이것은 교육을 소지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교육 소재론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춰서 별도로 취급될 문제라는 거죠. 여기 상구의 상구, 상구의 하와, 하와의 상구, 하와의 하와 등 다양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삶 공간에서 그리고 1차 소재를 가지고 진행되는 교육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타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고. 안 와야 정상이야. 교육의 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항상 교육 작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삶의 장소에서나.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교육이 여타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타의 세계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안 된다고 그랬죠. 가설을 잡아서 검증해야 되거든? 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서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 말이죠. 교육의 공간. 우리는 교육이 모든 삶의 공간에서 진행된다고 보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공간을 교육과 유관하게 불려오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 각각에서 교육이 실현되는 양상과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하고 부각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 교육평가. 각 분야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경우는 어떤 사실에 주목해야 되느냐?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옳다 그르다 할 것인가? 이거 알 수가 없다. 언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의 불이익을 어떻게 정당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교육학적 인식론. 이제 이것은 정확히 학문을 소재로 하는 교육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메타교육 경우처럼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 그 다음으로 다뤄야 될 논의거리가 많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내가 예시한 것이 지금 학문과 교육 학원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초의 교육학의 흑자 학문의 양상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이 10가지 문제 영역, 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탐구함으로써 지금 교육학에 붙어다니는 다음표 이류 잡학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교육학이 이류인가? 뻔해. 이미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의 개념을 차용하기 때문에 이건 학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낭비예요. 이에 비해서 교육 본위론의 경우 여타 학문이 전혀 다르지 않는 문제를 다룬다. 그야말로 고유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할 때 거기에 인류와 이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분야 내에서 인류학자와 이류학자가 있을 뿐이지 학문 간에 어느 것이 인류다 이류다 할 수는 없다. 현대의 교육학이 잡학이다.
왜 적학인가? 그것은 그 무학문으로 분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학과 각 전공률이 여러분도 몸담고 있는 거지만은 서로 소통하거나 개념적인 교류를 하거나 협력의 사례를 보기 힘들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에 비해서 교육 본인의 각 전공 분야, 내가 아까 얘기한 10가지 전공 분야는 그것이 하나의 개념 체제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발전이나 돌파가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식은 교육학 고유고시로 등재된다. 고유고시는 남 학문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학도들의 똥개근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10가지 탐구 영역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학기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라고 봐. 자신감 가진 사람 있었어요? 선행 연구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당혹감, 황당함, 좌절, 불확실성을 한 학기 내내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 그 사실 장상은 모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혹시 가학증이라고 있는가? 저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가학증이 있을 수 없지. 내가 착한 사람이거든. 그런 경험을 시키는 이유는 내가 앞에서 말한 그 새로운 종류의 교육학도들이 당면해야 할 숙명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 숙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느낀다면 무지공초에서부터 시작한 내 자신을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상상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그런 놈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지독한 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라 말이에요. 학문하는 사람은 이 코 앞에 큰 질문 하나를 던지고 다녀야 돼요. 해답의 숫자보다는 질문 숫자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학자예요. 답이 많은 놈은 그거 제대로 된 놈이 아니에요. 한 가지 신비스러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질문을 끈덕지게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해답이 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하면 그것은 어떤 절대자가 도와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돌연듯 떠올라요. 예를 들면 아까 내가 10가지 탐구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산책을 하다가 느닷없이 쏟아진 10개의 영역이에요. 그 10개 뚝뚝뚝뚝 하고 쏟아지더라고. 이런 이유로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사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본의론적인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전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수십 년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있더라 이게.
방법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혹은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마치 자기 자신의 질병처럼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답답하죠? 그래 안 그래?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어디가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이러고 다녀야 된다. 야, 그래서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질병처럼 항상, 쑥 빠져가서 살면 뭐가 좋다는 거야? 그 답이 나오는 게 신비로워요. 또 이전에 생각하는 불확실한 부족감, 오류를 벗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내가 옛날에 저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이제 벗어나니까 이렇게 보인다. 더구나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이건 내 전매 특허지 않은 그 기분. 그건 여러분들은 몰라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 즐거움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내가 보기에는 학문의 적성은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떤 연구자가 내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내 생각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 생각. 내가 이렇게 학문의 순수성을 강조할 때 그렇다면 저자는 응용에 대한 관심은 없느냐? 이렇게 반말할 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왜 응용에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그 교육학의 응용이라는 것, 이것은 그 순수성이 확보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 교육학이 없는데 무엇을 응용한다는 거야? 만약에 고유한 의미의 교육학 체제가 세워진다면 그 응용 영역은 광범위할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학교의 교육의 정상화, 그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교육학도가 참여하려면 우선 교육학이 정상화돼야 돼요. 기타 이제 가정, 직장, 가상 같은 데 살면서 교육이 한 몫을 하게 하는 것도 교육의 역할인데, 교육학의 역할인데, 그것도 교육학이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 공간에 시설 정도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거든? 근데 교육적 공간에는 그 시설보다 훨씬 심각하고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왜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런 응용력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교육학의 정상화 앞서야 됩니다.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내가 보기에는 언어학 분야예요. 아다시피 이것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의 교육학의 상황처럼 이류 자파이었어요. 언어 철학, 언어 심리학, 언어 사회학, 온갖 또 언어, 음성학까지 다 있었다. 그런데 소시르가 언어의 언어학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관점이 여타 학문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앞으로 교육연구가 인문사회과학에 남겨진 최후의 개척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하는 세계관은 여타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응용력을 받을 것으로
라는 얘기네요. 아까 얘기대로 교육적 인식론은 그 중에 하나예요. 교육학이 아까 학문의 빈곤이다 라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는 교육 학도들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교육의 본질과 교육 학도의 나태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육에 자주된 논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교육학은 대학 공동체에 굉장한 공감을 얻을 거로 생각을 해요. 왜? 대학 공동체 자체가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공감을 얻을 수가 있지. 종강을 함에 있어서 혹은 나에게서는 종강의 종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이것이 궁금해요. 나의 주장은 여러분들에게 교육학도로서의 행복감을 탈취하는 것은 아니다.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의혹만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다른 전공용 좀 빨리 바꿔야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 강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교육학 상황을 그 방향이 잘못 잡힌 침몰하는 배라고 규정을 했어요. 나는 장차 교육학을 지망하는 젊은 학도들에게 전통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를 하고 대신 다른 방향의 진로를 택할 수 있는 선구자의 대열에 줄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통에 안주하고 자족하는 학교에게는 나의 메시지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진정한 의미의 학자 생활을 원한다면 나의 메시지는 행복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자에게서 해결될 과제가 많다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없어요. 학문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해소하는 과정이거든. 그것이 바로 그 학문의 건전성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헌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10분 쉬고 합시다.